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지금 완전히 의견이 일치를 보는 것은 중국 때리기, 러시아 때리기 요거에서만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미국과 중국 군부 인사들 사이에 소통 채널은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사태가 악화되면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미국도 디지털 커런시를 디지털 달러를 만들자라고 나오는 건데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고 금융 제재가 약발이 안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미들 클래스가 홀로우 아웃, 동공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똑같아요. 미국과 중국을 보는 가장 중요한 소위 관전 포인트는 중산층이 얼마나 탄탄한가.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한반도 문제로 왔어요. 중국과 얘기하고 중미 간의 문제, 미중 간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곧 출범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지금 김정은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중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남북한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로 조금 현실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요.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의 큰 차이점과 좀 비슷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큰 차이점은 그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하나밖에 없는 동맹이고 그리고 중국은 우리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다. 양자를 잘 조율해 나가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혔고 미국하고 동맹은 유지하지만 미국하고 동맹하는 것 때문에 중국을 우리가 포기하지는 않겠다. 중국하고도 관계를 소중하게 하면서 나가겠다. 그건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에요. 안보상의 이유도 있죠. 우리가 중국에 직접적 위협에 부닥치거나 또는 중국이 북한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을 때 우리 안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중국이 협력이 없으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을 조심히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윤석열 당선자의 경우는 그 포린 오피스는 그래도 보면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해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 정책 안 펴겠다. 우린 동맹이 먼저다. 미국하고 포괄적 전략 동맹을 맺고 강화시켜 나가겠다.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하겠다. 사드 추가 배치하는데 우리가 돈 주고 사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산불 논의 같은 것도 결국에 뭐냐 그건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다. 그 일단 뭐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권 훼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건 분명히 이제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고 결국 중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아니지만은 중국의 관계는 소원하게 하게 되는 것이 뭐 분명히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참여하는 사람들 몇몇도 뭐 상당히 미국에 가깝고 친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앞으로 엄청난 국내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겠죠.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참 마치 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부류가 있거든요. 여기 한번 특보도 좀 하셨으니까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실패한 겁니까? 실패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가장 큰 실패는 우리 전쟁이 났습니까? 아니면 2017년 사드 때처럼 중국에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당했습니까? 남북한 간에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뭐 비무장지대나 서해에서 무슨 군사 충돌이라도 생겼습니까? 난 실패 기준을 어디다 놓고 보는 거라고 했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한반도 평화구상 만들어서 정말 임기 중에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겠다.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 그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런 점에서 실패라면 실패죠. 그러나 현상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데 거의 실패한 게 있나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이 완전히 파괴가 됐다. 복원하겠다. 파괴가 되면 뭐가 파괴가 됐어요? 뭐 주한미군이 뺐나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폐기가 됐어요? 동맹이 파기가 됐으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폐기가 돼야 되죠. 주한미군이 철수가 되거나 상당히 감축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비판하는 거고 객관적 팩트를 갖고서 실패다 아니다 얘기하는 거 구분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엊그저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떨어진 것을 가장 좋아했을 것이다. 안 그랬으면 내가 50억 달러를 방위비로 받았을 텐데 이런 얘기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50억을 준 게 성공인가? 아니면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는 예. 그 제가 뭐 얼마 전에 이제 한겨레 신문 칼럼에서도 그렇게 썼지만은 한국의 국가 이익과 미국의 국가 이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르면 우리 정부는 뭡니까? 우리 국가 이익을 먼저 챙겨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국가 이익이 다르면 그 차이점을 조율해서 좁혀나갈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국익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반역행위죠. 매국행위고. 그렇잖아요. 그다음 미국이 하는 정책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과거 70년 역사를 봐요. 미국이 정책 실패한 게 많거든요. 그러면 참된 동맹이라고 하면은 동맹이 당신들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더 건설적인 동맹 관계로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미국이 틀려도 미국이 하는 건 항상 옳은 거요. 우리 따라가겠소. 그다음 미국이 50억 내라. 그러면 50억 바로 내는 게 한미동맹을 또 굳건히 하는 것이다. 뭐 많은 분들이 사실 보수 쪽에서는 미국 원하는 대로 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었죠. 그러나 현 정부에서는 over my dead body. 죽어도 우리 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난 5년 동안 특별히 뭘 손해보거나 뺏긴 건 없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져올 건 다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모호 정부다. 모든 것이 모호하다. 모호한 가운데 이제 실리를 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칭찬인지 비판인지 뭐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새로 당선된 쪽에서는 이렇게 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동맹의 강화가 목적이 아니고 동맹의 강화를 통한 실리, 한국의 실리 추구가 목표인데 어떤 걸 해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걱정되는 점은 외교라는 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닌데 너무 명명백백하게 선언하듯이 좀 하려고 하는 게 좀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건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이제 2022년 특히 올해 이제 가을에 미국 중간선거도 있고 근데 앞으로의 미중 그 경쟁 관계 내지는 패권의 향방 이런 건 좀 그 어떻게 보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하기에 달렸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그 세 개의 축에서 지금 중국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cooperation, 경쟁이라는 competition, 그다음 대결이라는 confrontation. 그래서 스위스라고 얘기하는데 협력과 경쟁과 대결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후 변화라든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라든가 전염병 같은 데는 미국이 중국하고 얼마든지 협력해 나가겠다. 그러나 무역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 문제에 있어서는 fierce competition, 치열한 경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정학적인 문제하고 가치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양보를 못하겠다. 그래서 대결로 갈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의 시각에서는 그래요. 뭐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아주 고위급 인사들하고 화상회의를 하면서 그걸 느낀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아니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미국이 대결 구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지정학적인 문제, 대만 해협, 남중국해 문제하고 가치 문제, 위구르 문제, 티벳 문제, 홍콩 문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게 시진핑 주석의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근데 그 핵심 이익에 대해서는 대결 구도로 가면서 어떻게 우리 보고 협력과 경쟁을 기대하느냐.
협력하는 것도 경쟁 구도로 갈 거고 경쟁 구도로 가는 것은 적대적 대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법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내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뭘까요? 우리하고 지금 관련시켜서 보면은 지금 경정 문제는 중국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비교 우위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질서를 지금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두 가지로 대응을 하려는 거거든요. 하나는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만들자는 것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자. 그걸 디카플링 또는 탈동조화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을 국제 공급망 또는 국제 자본주의 분업 질서에서 분리시키자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과 우호적인 국가들하고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 전략을 지금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 기술 문제만 하도 그래요. 기술 문제만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중 간의 기술 경쟁이 있는데 하나는 기본적으로 첨단 과학기술이 중국으로 가게 되면은 그게 중국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중국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주고 중국이 그 기술 패권, 특히 기술 표준과 관련돼 있어서 패권적주의를 더 공고히 해주고 심지어 어떤 기술들은 티베트나 위구르 같은데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는데 악용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소위 동맹 국가들하고 소위 기술 동맹이 되는 걸 구축을 하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협력이고 이거는 경쟁이고 이거는 대결이라고 규정을 했지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역이나 기술도 경쟁이라기보다는 대결에 가까운데 대결이죠. 거의 모든 관계와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점점이 바늘로 콕콕콕 찔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이제 중국 쪽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정학적인 문제도 대만 해협 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 차이원이가 독립 선언한다라고 하면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남중국해도 뭐 미국이 뭐 해군력 증강시키지만 중국도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그러고 언제라도 충돌할 수는 있는 거죠. 다행인 것은 미국과 중국 군부 인사들 사이에 소통 채널은 잘 돼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잘 돼 있어, 채널은 잘 돼 있어서 그걸 예방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사태가 악화되면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미중 관계도 지금 꽉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 기술적 표준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또 한 가지가 중국이 지금 디지털 화폐를 사실상 이번 동계올림픽 때도 선수단과 기자들에게 나눠줘서 직접 사용해 보도록 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온 선수들이 그 디지털 화폐를 나눠준 걸 이렇게 써보면서 상당 부분 어떤 사람들은 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거부감을 가졌다는 제가 뉴욕타임스의 기사도 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보다 편하더라.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결국은 과거에 그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한 미국의 패권과 이게 엄청난 경제전쟁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중국은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만들어오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만들어온 패권 질서 중에서 가장 지금까지도 미국이 덕을 많이 보는 것은 브레튼 우드 통화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브레튼 우드 통화체제에서 미국 달러라고 하는 걸 기축화폐로 만들었고 기축화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미국 달러가 환율 측정의 수단이 되고 교환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LC를 개설하거나 전부 다 달러로 한단 말이에요. 원유를 사올 때 전부 다 달러로 사거든요. 그 교환의 수단.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외화 보유고 비축 수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스위프트를 포함해서 국제 소위 금융 전산 거래망에 대해서 패권적주의를 미국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갖고 미국이 금융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게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그 중에서도 뱅킹 앤 파이낸셜 생션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금융 부분에 있어서의 통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유엔화, 그 인민폐를 국제 커런시로 만들겠다. 국제
그 소위 기축화폐로 만들겠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게 2009년 이후에 그러니까 리만 사태가 난 다음에 미국 경제가 좀 약해지고 하니까 중국에서 계속 이제 그걸 기축화폐로 만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중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데다가 그리고 그 인민폐라고 하는 게 완전한 태환성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위안화 거래량이 1%밖에 되지 않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난 후에는 상당히 많이 올린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생각하는 것은 결국 미국이 패권적 통제에서 벗어나는 방안 중에 하나는 인민폐를 소위 국제적인 통화로 만드는 건데 그게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디지털 통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통화를 우선 중국 자체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0여 개, 처음에는 한 56개 조그만 소도시 이런 데서 디지털 통화 카드를 갖고 수령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이제 보장을 해주니까 다른 거랑 완전히 다르죠. 알리페이나 이런 거 다르게 중앙은행이 이제 보증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성공하면서 지금 중국은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하고 디지털 통화를 쓰도록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미국이 통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미국이 지금까지 누는 통화 패권이라고 하는 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 연방은행, 준비은행에서도 결국에 미국도 디지털 커런시를, 디지털 달러를 만들자라고 나오는 건데 아마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고 계속 추진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 모든 외교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제재인데 제재의 또 핵심은 금융제재인데 금융제재가 약발이 안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미국이 걱정하는 부분이고 중국은 이 기회에 계속 밀고 나갈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앞부분에 그 중국군하고 미국군 그 지도부 사이에는 교류가 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두 나라 간에 공식적으로 말이 오가는 거 보면 얼마 전에도 그 양제츠하고 블링켄 아주 뭐 몇 시간을 치열하게 논전을 주고받았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말은 이렇게들 험하게 하는데 양국의 지도층 인사들 간의 상대 국가에 대한 그 이해나 신뢰, 그러니까 문화에 대한 이해나 개인적인 좀 뭐 신뢰 같은 게 좀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런 것까지도 다 끊어지다시피 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국내 정치적 정서로 봐서는 지금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지금 완전히 의견이 이치를 보는 것은 중국 배싱, 중국 때리기, 러시아 때리기 요거에서만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리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적으로 그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엄청난 부메랑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조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현실이에요.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해나 신뢰는 별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알래스카에서도 그때 이제 결국에 2+2 미팅을 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에서는 양제차하고 왕이가 왔고 미국에서는 이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보좌관하고 토니 블랭컨이 국무장관이 갔는데 공개적인 상에서 엄청나게 예. 세게 때렸거든요. 예. 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실무에서는 상당히 뭐 구체적인 얘기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 국민들하고 미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한 인상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그걸 도메스틱 오디언스, 국내 오디언스에 보내는 메시지를 거기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실상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얼마나 심도 있는 얘기를 하는가. 예, 예. 심도 있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 미국의 민주당 정부 같은 건 가치가 외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는데 가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라는 게 위구르, 그 다음에 티베트, 뭐 홍콩 이쪽이 나오는데 중국 입장에서 수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지도자끼리 통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적 변수가 그렇게 경직이 돼버리면은 그 외교적인 머누버빌리티, 외교적으로 그 해결할 수 있는 여력에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 중국 상해 부단대 교수하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말이죠.
19세기 그러니까 1850년대 사실 아편 전쟁 이전만 해도 중국의 광동, 광저우가 13양행이 있었고 전 세계 부의 60%가 모두 거기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뭐 동인도회사의 영국, 뭐 스페인 다 거기 와서 제발 좀 우리하고 교역을 해달라라는 그래서 13양행의 대표적이었던 우빙젠, 오병감 같은 경우가 사실 미국에서 당시에는 미국은 신생국이었고 힘도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의 철도를 깔아야 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광저우의 상인들에게 와서 돈을 빌려서 중국의 인력과 돈을 사실 미국에 줌으로써 미국의 철도가 깔렸고 그래서 미국이 오늘날 이렇게 신대륙의 별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청나라 당시에 중국 상인들의 그 대여와 그런 것이 미국의 발전의 초석이 됐는데 그게 한 150년 전인데 중국이 이제 조금 그 어떤 자존심 상했던 걸 벗어서 이제 조금 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럴 수 있느냐라고 굉장히 따지는 강도가요. 150년 전, 200년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의 대외 정책이나 국내 정책이나 뭐 핵심은 150년 치욕의 역사. 그게 제일 중요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남중국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것들, 중국이 왜 지금 소위 전랑, 늑대 전사 외교를 하고 하느냐. 이건 150년 치욕의 역사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중국 가서 저도 북경대학 가서 이제 그 초빙 교수로 가서 이제 강의도 쭉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엘리트나 일반 시민들이나 과거 역사에 대한 집단 기억, 그리고 거기서 그거에서 생기는 어떤 그 민족주의적 정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강해요. 자본주의의 대표주의였던 미국도 수많은 모순점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어떤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회주의를 속에서 우리의 성공 모델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최초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 입장에서. 그걸 미국에서는 그 중국 모델이라는 게 국가 중심 사회주의 또는 권위주의 모델이고 그것을 지금 1대1로 하는 국가들에게 지금 수출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그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중국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모든 게 그래요. 중국 특색 민주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든 자본주의를 하든 뭐를 하든 정치 경제 모델이라는 것은 보편적 모델이라는 건 없다. 나라마다 특성이 다 있고 그 나라마다 특성에 맞게끔 이걸 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걸 아프리카 중동 국가에 그냥 적용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 또 중국 사람들 보면 그 목맨 소리도 해요. 제가 2018년이 이제 중국 개혁 개방 40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 중국 독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비젠 선생이 하는 건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중국이 개혁 개방한 게 40년밖에 안 된다. 어떻게 40년밖에 안 된 중국 보고 유럽이 200년 걸려서 거친 민주주의 이걸 전부 다 요구하느냐. 조금 기다려라. 왜 미국과 서구는 그렇게 성질이 급하냐.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그건 납득이 가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중국이 개혁 개방한 게 40년밖에 안 됐어. 그리고 경제가 제대로 된 게 10년밖에 안 됐어. 1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40년 개혁 개방의 역사, 10년의 경제적인 그 상승기 이걸 두고 지금 중국 보고 바로 민주주의 하라, 바로 열하라, 개방주의로 하라. 이거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하는데 설득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아니 개혁 개방한 지 40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서구식 민주주의까지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좀 공개석상에서 하고 전랑 외교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전쟁할 때 전에다가 일이랑 쪄서 외교를 전랑 외교로 하겠다. 이거 참 주변 국가 겁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얘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랑 외교는 중국이 사용한 게 아니고 서구 언론인들이 그런가요? 저 전랑이라고 하는 저 영화가 있어요. 저도 비행기 안에서 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비유를 한 거고 그러니까 중국은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제국을 거느렸던 나라들은 동네
그 골목에서 다른 골목 대장 나오는 건 절대 용납 못. 근데 아까도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유일한 이 제국이 있었던 시기는 인류 역사에 별로 안 되고 대개는 이렇게 찌그락찌그락 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 제국 그러니까 패권국하고 예. 제국은 구분해야 돼요. 예. 제국은 뭐 오토만 제국도 있었고 이제 많은 제국도 있었는데 그러나 전 세계를 다 통일한 제국은 없었고요. 아까 우리 민국장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게 결국 지금 미국이 인식 중에 미국이 이제 소위 그 메인스트림에 속하는 주류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 패권국은 하나밖에 없다. 이 세상에 태양이 하나이듯이 패권국은 하나이고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것을 자기들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미중 대결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일종의 강박 비슷한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그런 태도가. 그게 국내 정치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미국은 뭐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내부적 단결이 되고 민주공화국에서 합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를 보세요. 자, 2차 대전 전에는 일본이 또 그전엔 중국, 그 다음 2차 대전 기간 동안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련 이제 흔들어지고 없어지고 하면서 이제 단극 체제, 그 미국 이걸 영어로 유니폴라 모멘트 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적이 됐다가 지금은 중국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역사를 그 현대사를 쭉 보면은 항상 외부에 적이 있고 외부의 적이 있었을 때 그 국내 정치적인 단합이 가능해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민주주의가 갖는 구조적 모순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외대에서 이제 중국어과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학생 중에 3분의 1은 중국 유학생, 3분의 1은 중국에서 살았던 주재원들의 자녀, 3분의 1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을 가보지 않은 이 세 부류를 한꺼번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국 학생, 한국 학생들이 서로 지난 뭐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로 친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서로 친구가 없다고 그래요.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 그 중국어를 공부하는 학생, 또 한국을 공부하는 학생들인데 상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서로의 이미지가 안 좋더라고요. 이 문제를 미중 갈등 속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 인식을 하고 관점을 가져야 될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반일을 하는 것도 좋고 반중하는 것도 좋은데 결국 일본, 중국하고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된다. 만약 당신들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 의식을 갖게 되면 손해는 당신들이 보는 것이다. 근데 그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타주의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기주의해야 돼요. 그럼 우리 젊은이들이 만약 내가 중국이나 일본 젊은이들에 대해서 적대적이다. 그리고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되면 그들은 바꿔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도덕적으로 타이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익 계산을 한번 생각해봐라. 우호적으로 지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섭취하는 것이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자기가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죠. 어떤 나라에 대한 적개심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선생님, 오늘 저희가 이제 미중 경쟁 관계든 패권이든 간에 좀 중국 쪽 입장에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미국 쪽 입장에서 좀 얘기를 나눠본다면요. 그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패권의 근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까도 선생님께서 열거를 해주셨지만은 무기와 군대 같은 이 근육, 주먹 중심의 그 경쟁력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뭐 브레톤우즈 협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IBRD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그 경제에 있어서의 시스템, 경제를 중심으로 한 그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시스템, 이 시스템을 이제 현재 주도적으로 돌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 힘이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과학기술이라든지 생산력이라든지 또 뭐 시장 규모라든지 이런 산업적 경쟁력, 뭐 내지는 뭐 이런 거 같은 건데 선생님이 보실 때 미국의 패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되고 있다면 그거는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어떤 거이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가? 뭐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미국의 패권이 지금 decline, 쇠퇴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는가? 또는 미국의 패권이 오히려 지금 되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데 그건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가령 조셉 나이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우월적 지위는 계속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첫째 강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적 잠재력도 중국보다는 훨씬 우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인구가 미국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과학 기술에 있어서 아직도 미국이 앞서고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프트 파워에 있어서 중국은 미국하고 견질 수가 없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미국의 우월적 지위는 지금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고 있고 중국이 쉽게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키쇼레 마부아니 같은 사람은 또 완전 다르게 봐요.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 나오고 있지 않느냐. 미국의 민주주의 패브릭이 지금 완전히 흩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지금 교육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 이게 얼마나 지금 낙후가 되고 있느냐. 미국 인프라 하나도 픽스 되지 못하고 있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중국이 훨씬 미국을 앞서가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어떤 목적 지향성에 있어도 미국은 중국을 따라가지 못한다. 미국은 상당히 분열된 사회고, 그 다음에 군사력은 물론 미국이 앞서지만은 지금 군사력 갖고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은 결국 미국은 도태될 것이고 중국이 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저는 뭐 미국이 패권적 부상이냐 패권적 쇠퇴냐, 난 이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봐요. 그건 학자와 언론인들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자본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퍼포먼스일 거예요. 그냥 퍼포먼스는 게 경제 잘하고 성장이 올라가면서 고용 창출 많이 되고 국민들이 해피하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될 거예요. 선생님 그 말씀은 가정에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뭐 주식 통장에 얼마가 있고 뭐 무기명체를 얼마를 갖고 있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얼마나 월급 받고 있고 얼마나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화목하게 잘 지내냐, 이게 말하자면 그 가정의 힘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내치에 실패하면은요 패권국 못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을 키쇼레 마바니 교수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건 지금 중국이 내치에 성공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미국은 내치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내치와 정통성과 지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정도 부자냐 잘 사느냐,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부자는 뭐 돈이 많은 거고, 잘 사는 것은 모든 면에서 잘 사는 거. 그러니까 국가도 부자 국가고 패권 국가냐가 아니고 그 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정통성과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가, 전 세계로부터 존경을 받는가, 이게 잘 사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강조를 한 게 외교 정책에서도 미들 클래스를 위한 외교 정책을 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보호주의예요. 보호주의인데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미들 클래스가 홀로우 아웃, 동공화가 된 거예요. 미국이 위대했던 건 50년대 이후부터 탄탄한 중산층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이 위대했던 거거든요. 그게 지난 30년 동안에 슬슬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 같은데 새로운 지금 중산층이 미들 클래스라는 게 뭐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까지 이렇게 보거든요. 만약 중국 정부가 결국 이들에 대한 정책 실패를 하면서 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중국 공산당 위협 아주 위태로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볼 때 미국과 중국을 보는 가장 중요한 소위 관전 포인트는 중산층이 얼마나 탄탄한가.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자, 향후 수십 년간 세계 질서를 어떻게 보면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고요. 또 이 미중 관계 변화를 제대로 판단하고 냉철한 선택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 새 정부에게 지금 과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역사와 지리, 정치, 국제관계 공부를 막 정말로 한꺼번에 한 세 바가지 물을 먹은 듯한 굉장히 그 좀 포만감이 있고요. 다음 2편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의 상황과 이걸 외교적으로 어떻게 풀어내고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문정인 선생님과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간략하게 좀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청중들 반응 봐야 되겠죠. 시청자 반응 봐야 되니까. 문정인 선생님의 1편 미중 대결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궁금한 점 질문으로 남겨주시고요. 또 구독도 하시면서 2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